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노자운동의 좌표와 전망 179페이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따라서 선교 방법과 전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대가 변하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또 이런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그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잔 운동은 오늘의 세계에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이제 로잔 3차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바이오, 정보, 디지털, 나노,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든 기술의 진보를 이룬 바이오 기술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 서약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아직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로자는 이 21세기를 바이오 기술의 세기 이렇게 명명했지만, 이 용어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즉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올랐던 개념이죠. 이것은 3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발전된 차세대 산업혁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증기기관 그리고 기계화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면 19세기 후반에 전기를 이용한 어떤 대량 생산, 이것이 본격화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이끈 그런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혁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자동화 생산 시스템. 근데 이제 이런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그러면서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산업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요. 체내 삽입형 기기, 뭔가 체내에다가 어떤 이제 모바일 폰이든지 뭐 어떤 기기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과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것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또 사물 인터넷. 이건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IoT라고 그러죠.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도시죠. 도시에 신호등이 없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착착 관리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안전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인공지능, 첨단 로봇,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분산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식 신탁 메커니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다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 맞춤형 악의, 이거 뭐 굉장히 좀 섬뜩한 얘기죠. 이제 유전자를 편집해가지고 인간을 맞춤식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뭐 것까지 참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초연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어떤 그 사물 인터넷 또 클라우드 등 정보 통신 기술 급진적 발전과 확산으로 모든 객체 간의 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라는 이 초연결성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초지능화.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주로 사람의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생산성을 강화해 온 과정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의 두뇌 역할을 대신하는 혁명이죠. 특별히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초연결성에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간과 사회 행태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냉장고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넣어놓으면 그 음식이 대략 뭐 한 달 정도 되면 그 음식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 음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아, 또 어떤 물건 사는 것도 그 형태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쭉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이 알아서 또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런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생산성의 향상 및 생활의 편리성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고 인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가져왔죠. 그것들은 인간의 생각, 생활, 사상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달라지고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지고 자연 세계와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다양한 전문성과 결합되면서 변화의 속도에 아주 파격적인 변화가, 속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운송수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편리해지고 통신이 편리해지고 스마트 기기가 연결된 주택의 삶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홈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집에서도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자동 번역기가 보편화되어서 뭐 여행하고 살고 일을 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편리함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유 경제가 활성되어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올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슈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소비자다.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재화를 거의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누리게 될 과학기술의 혜택에 반박의 여지는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수많은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뒷부분에 가보면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의료 기술의 발전 및 수명의 연장.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모병장수죠. 네, 이런 욕망을 가지고 그동안에 인간들은 꾸준히 이 의료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또 로봇 기술이 혁신적으로 특별히 의학 로봇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되면서 더 차원이 높고 안전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볼 때 3D 프린터가 계속 발전되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78개 이상의 장기를 3D 프린터가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뭐 혈관, 조직, 그 다음에 정교한 구조의 골격, 이런 것도 다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자기 장기나 뼈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증자가 없어도 자기 장기를 스스로 이제 거기서 꺼내서 어떤 발전된 3D 프린터나 이런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와 장기가 당연히 유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결국 전국적으로 수명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인인 이남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신비하고 덜 알려진 뇌과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알츠하이머, 또 자폐증, 루게릭병 이런 것들 이거 지금까지는 뭐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죠. 이런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결함과 신경세포의 변화가 밝혀지고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또 줄기세포 분야의 의학이 발달하여 마비 환자, 암 환자, 심지어 신체 훼손 환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환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의료 계통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정보와 협력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근데 동시에 또 상당한 외로움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들은 공동의 공간으로서 인포스피어, 이걸 형성해서 초연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공유가 많아지겠죠. 또 다른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들에 관한 정보까지도 널리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정보 공유의 증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정보가 서로 공유되니까 협력의 시대로 더욱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협력과 협업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또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협력 정신이 실천될 때 진정한 글로벌 문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협력이 전례 없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에서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정보가 풍요해지고 협업이 강조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정보는 풍요해지지만 뭐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의력이 자꾸 빈곤해지고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남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아닌
공간에서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이버 인류들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상에서는 뭐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데 직접 만나게 되면 그게 익숙지 않아서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사이버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외로움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직업과 사업 등에서는 협업이 강조되면서도 사적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상호 간의 무간섭과 무관심이 증대되면서 사람들은 크나큰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남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후반쯤 되면 어차피 사람들끼리의 관계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른바 독존족, 홀로 독자, 생존할 그 존자죠. 홀로 존재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이만 결혼하자. 뭐 가족, 친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기성세대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되겠죠. 자녀들이 전통적인 가정을 깨고 독존적의 삶을 선택할 때 이것은 자신들을 배반하고 유기하는 그런 폐륜적 행위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과 엉기면서 살기는 싫지만 자신을 원망하는 부모에 대한 죄의식마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끼리 만남은 더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외로움이 증가되는 이런 아, 참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일자리의 변동과 사회적 갈등의 증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국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인간 일자리 형태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겠죠. 세계경제포럼은 15개국과 9개 산업 영역에서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미래 고용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거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코엔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면서 낙관적 예측과 달리 조만간 지능형 기계가 일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낼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7세 이하 어린이가 성장해서 직업을 갖게 될 때쯤 되면 65% 사람들은 현재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자리 변혁 속에서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뭐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빈곤층, 첨단 기술에 뒤진 사람들, 또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로부터 더 멀어지고 빈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잘 탄 소수의 스타들은 너무 또 큰 보상을 받게 되면서 이게 굉장한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빈부 간의 갈등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좋은 유전자를 사서 자신과 자기 후손들의 건강과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능력이 없는 유전적 하위 계층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차별과
박해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회 속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겨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이 또 권력층들이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그 민간 대중들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 사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자유가 말살되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런 그 심각한 위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케이프타운은 과학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과 기술을 조종과 왜곡과 파괴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성을 잘 보존하고 더 잘 충족시키는 도구로 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인간들을 더 파괴하고 인간들을 더 억압한 이런 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